안녕하세요. 대중음악의 2의 11주차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페라와 뮤지컬, 유사성 및 차이점에 대해서 보고 오페라의 흐름, 뮤지컬의 흐름, 특히 외국 작품을 중심으로 봤었어요. 오늘은 국내 창작 뮤지컬들을 조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국내 창작 뮤지컬 1호 무슨 작품일까요? 살짝이 옵서에라는 1966년작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게 살짝이 옵서의 포스터 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연 장면들입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한 20분 정도 녹화해 놓은 버전이 있어요. 살짝 보시면 음악도 매력적이고요. 약간 한국의 장단과 사운드가 녹아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만이 만들 수 있는 뮤지컬 사운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뮤지컬 1호예요. 고전설화 베비장전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 4일 단 7회 공연만으로 16,000여 명 관객을 동원했다. 당시에 공연예술 문화로 보면 엄청난 흥행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흥행작이 왜 단 4일간 7회 공연만으로 막을 내렸는가 한번 들여다보면 주인공을 맡았던 패티 김 씨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1966년도까지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했다. 난로를 펴놓고 언손을 녹이면서 아주 작은 장소에서 연습을 했다. 3, 4개월을 연습했는데 닷새 만에 막을 내렸다. 당시 내한은 존슨 대통령이 연설할 장소가 없어서 공연장을 내줘야 했었다. 당시의 공연장은 지금의 세종문화회관이에요.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 중에 당시 한국을 방문한 존슨 대통령이 연설할 장소가 필요하니까 뮤지컬을 캔슬하고 그 공연장을 연설 장소로 씁니다. 그리고 연설이 끝난 다음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공연이 다시 열리지 않아요. 한국 뮤지컬 1호, 엄청난 흥행을 동원했던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연습해서 올렸던 한국 뮤지컬 1호는 이런 아이러니한 이유로 닷새 만에 공연이 캔슬이 돼요. 66년도 작품인데 13년도에 다시 리메이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시 재연출을 해서 무대에 오릅니다. 그 기사가 나와 있고 패티 김 씨고 이번에 새로 주인공을 맡은 분의 사진입니다. 살짝의 옵서에는 기록적인 작품이에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살짝의 옵서를 한국 뮤지컬 1호로 보는 까닭은 그 규모와 형식 때문이다. 오케스트라와 무용단, 합창단, 배우를 합쳐 출연진만 100명이 넘었다. 뮤지컬이란 말을 그전에도 썼지만 전속 오케스트라와 많은 장면 전환, 다양한 무용 장면을 들여온 것은 살짝의 옵서에가 최초였다. 뮤지컬 협회는 살짝의 옵서에가 초연된 10월 26일을 뮤지컬의 날로 지정한다. 10월 26일이 물론 뮤지컬의 날인지 저도 몰랐어요. 근데 10월 26일이 뮤지컬의 날인데 그게 살짝이 옵서에가 초연된 날짜입니다. 엄청난 족적을 남긴 작품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이걸 보면 제가 그런 얘기 해드린 적 있었죠. 사실 쇤베르크의 12음열 작품도 몬테베르디의 최초의 오페라도 사실상은 최초들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몇 년 전에 12음 기법도 어떤 작곡가가 썼던 적이 있고 몬테베르디 이전에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베리라는 작곡가가 오페라를 1597년, 8년 이쯤에 작곡을 합니다. 그런데 1607년 몬테베르디의 오르페우스를 최초의 오페라라고 쳐요. 그런 이유는 한 세 가지 관점이 있다. 역사의 평가가 어떠한가, 후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작품의 완성도가 어떠한가.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최초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 이전에도 뮤지컬이란 말은 있었지만 오케스트라와 무용단, 합창단, 배우를 합쳐 출연진 100명, 엄청난 규모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대 연출들, 이런 것들의 완성도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살짝이 옵서에. 제주 방언입니다. 혼자 옵서에가 어서 오세요예요. 옵서에가 오세요고 살짝이가 살금살금 살짝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한번 20분짜리 영상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제가 이 수업 준비하면서 명성황후랑 그 살짝이 옵서에를 그냥 이제 틀어놓고 수업 준비를 했어요. 살짝이 옵서에는 제가 원본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보고 싶은 뮤지컬이에요. 그런데 이 영상을 구할 수가 없어서 20분짜리만 살짝 봤는데도 음악의 완성도라던가
그 연출 기법이 66년도 작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세련됐어요. 네. 그래서 한번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66년대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7, 80년대에는 어떤 상황이 있는가 넘어가 보면 7, 80년대에는 많은 작품들이 올라가요. 근데 가장 첫 번째, 순수 창작 작품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런 순수 창작이 아니라면 외국 작품을 가져와야 되는데 라이센스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그냥 도용을 해요. 하지만 이 시기가 남긴 가장 큰 이점은 뮤지컬 대중화에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1977년작 빠담빠담빠담을 보면 빠담빠담은 에디트 피아프라는 프랑스 샹송 가수의 노래 제목이에요.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에디트 피아프가 어떤 가수냐면 이렇게 눈썹 가늘게 그리고 불어의 그 R 발음을 흐 발음이라고 하거든요. 허 이렇게 발음해요. 그래서 리갸흐드라는 영어식 표현을 불어를 읽으면 허갸흐데가 돼요. 그런데 에디트 피아프는 이 R 발음을 정말 아르르 이렇게 발음하는 가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친숙할 만한 건 인셉션에서 농 흐양더 흐양 이렇게 부르는 노래 그 주누 리그레트 히앙 난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 라는 샹송이 에디트 피아프가 부른 거예요. 빠담빠담빠담은 에디트 피아프의 샹송들로 이루어져 있는 주크박스 뮤지컬입니다. 윤복희 씨가 주연을 맡았고요. 순수 창작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죠.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뮤지컬이지만 소재 자체도 프랑스의 가수를 소재로 했고 노래도 그 가수의 노래들을 그대로 가져다 썼어요. 그러니까 뭔가 순수한 창작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그대로 이제 가져온 겁니다. 근데 역시 라이센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무대에 공연을 올렸다라고 해요. 라이센스 공연을 하면 음원과 악보들을 이제 계약 때 받겠죠. 그런데 계약을 안 하니까 악보는 안 받았고 그래서 공연되어 있는 영상을 보면서 연주하는 사람들이 카피를 해서 반주를 했다라고 해요. 당시에는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조금 미약했겠죠. 원래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그나마 이 작품들 이후에 90년대에 최초로 라이센스를 정식으로 사온 작품은 브로드웨이 뮤지컬 41번가의 기적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20년 동안 말하자면 이제 지속됐던 거죠. 특별한 라이센스 지불 없이 그냥 공연을 올려버리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있었습니다. 83년도 아가씨와 건달들은 한국 그 뮤지컬을 대중화시키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무대 예술, 공연 예술로서의 뮤지컬이 흥행에도 성공할 수 있고 어떤 작품성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중화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대중화에 성공했던 뮤지컬 작품과 많은 뮤지컬 작품이 올라왔던 7, 80년대에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나냐? 일단 아가씨와 건달들입니다. 초연은 피아노 반주만으로 진행된 약식 버전. 아가씨와 건달들은 세 극단이 협력해서 올렸다라고 해요. 그런데도 피아노 반주만으로 약식 버전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던 여건이 부족했었고요. 음악인을 중심으로 한 이전 뮤지컬과는 달리 연극인 중심이 됩니다. 이 변화는 그 이전에 살짝이 옵서에는 기생 역할, 주인공 역할을 패티김 씨가 맡아요. 그리고 빠담빠담빠담도 윤복희 씨가 맡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의 생각은 뮤지컬은 음악이 중요해 였었죠. 당연히 연기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음악이 더 중요해 라고 생각했던 거에서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면 뮤지컬에도 연기가 필요하다. 노래와 춤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침을 신체 훈련 트레이닝으로 시작해 연기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아가씨와 건달들의 참여했던 출연진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시점이 조금 이제 시각이 바뀌는 게 느껴지시죠? 노래와 춤만으로 되지 않고 극적인 요소를 전달하기 위해서 더 좋은 연기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음악인 중심에서 연극인 중심으로 옮겨옵니다. 이런 아가씨와 건달들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첫 번째, 열악한 환경이에요.
아가씨와 건달들 같은 흥행작도 공연장이 부족해서 여기서 며칠 공연하고 저기 가서 며칠 공연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엔 어땠죠? 아예 공연 장소를 그냥 내줘야 되는 상황이었죠. 여전히 공연장은 부족합니다. 당연히 공연장이 부족하니까 음향도 충분할 수 없겠죠. 그래서 스탠딩 마이크 5개 세워놓고 공연을 했다라고 해요. 지금의 핀 마이크를 가지고 배우들의 작은 숨소리까지 잡아낼 수 있는 음향 상황과 비교하면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겠죠. 스탠딩 마이크 5개 세워놓고 지금은 어떤 교회에서도 그 예배 전 찬양할 때 그 이상의 음향을 쓸 텐데 이 당시에는 많이 열악했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는 배우 캐스팅이 난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캐스팅된 배우들도 기량이 미흡해요. 연기가 되면 노래가 안 되고 노래가 되면 연기가 안 되고 둘 다 되면 나 그 배역 맡기 싫어요 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요? 충분한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뮤지컬 오디션 프로그램에만 나와도 와 저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어디 숨어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력파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아직 이제 갓 대중화에 성공한 뮤지컬을 공연을 충분히 맡겨줄 만한 전문 인력들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그대로 뮤지컬 전문 스태프의 부족으로 이어져요. 뮤지컬 전문 스태프 어떤 의미일까요? 뮤지컬은 공연 예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 음향 감독, 조명 감독, 그 다음에 무대 진행, 분장 혹은 의상을 담당해 줄 수 있는 뮤지컬에 최적화되어 있는 전문 스태프진이 필요한데 그 스태프진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뮤지컬과라는 것도 없었겠죠. 이제 갓 이런 공연 형식이 재밌네, 성공하네 라는 시각이었을 테니까 당연히 뮤지컬 전문 스태프가 부족한 건 안 봐도 비디오겠죠. 이게 7, 80년대의 상황입니다. 라이센스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남의 작품을 도용한 작품들이 주를 이루었었고 그런 작품들 또한 너무 열악한 환경 때문에 제대로 돼 있는 공연의 완성도를 갖추기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중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7, 80년대의 큰 성과다. 그럼 이 7, 80년대의 큰 성과가 90년대 어떠한 결과물로 이어지냐면 90년대에는 드디어 국내 창작 뮤지컬의 대작들이 탄생합니다. 해상왕 장보고, 명성황후, 팔만대장경. 밑에 보시면 명성황후 같은 경우는 제작기간 4년에 제작비 12억 원이에요. 팔만대장경 제작기간 3년에 200여 벌의 무대 의상과 400여 종의 소품 비용으로 6억 5천만 원이 들어갔더라. 놀랍죠, 단위가. 이전에는 공연장 부족하고 음향도 마이크 5개 가지고 했었는데 갑자기 10년 터울 안에 비용이 엄청나게 투입이 돼요. 어떤 흐름처럼 느껴지시나요? 지난 시간에 이런 뮤지컬 장르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확신을 갖기 시작하고 투자가 시작되면서 뮤지컬의 황금기가 열립니다. 비슷해요. 7, 80년대의 대중화에 성공해서 드디어 이런 작품들이 흥행할 수 있구나, 충분한 수익을 벌어올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이 성립되고 난 후에 대작들이 나옵니다. 모든 예술은 이렇게 발전돼요. 베토벤과 모차르트도 그 당시에 귀족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음악 활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도움을 줬던 귀족들한테 곡들을 헌정하고, 늘 예술가들은 이런 이제 서포팅을 받으면서 예술 영역을 넓혀갑니다. 비슷하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90년대 뮤지컬, 장보고, 통일신라시대 때의 장수입니다. 명성황후, 유명하죠? 명성황후 시해 사건, 팔만대장경. 소재가 굉장히 크죠? 어떤 때와 비슷하신가요? 오페라가 처음 시작돼서 맨날 오르페우스, 에우리디체, 신화, 왕, 귀족 얘기만 하던 때랑 비슷하죠. 시리어스 오페라, 그랜드 오페라, 큰 편성들. 그러다 보니까 19세기 때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얘기들만 하는가, 좀 더 우리 삶과 가까운 얘기들을 해보자
라고 해서 다락방에 모여 사는 4명의 가난한 예술가들, 그를 사랑하는 여자와 오해로 헤어지고 이런 내용들을 담은 뮤지컬 오페라들이 이태리에서 제작되기 시작해요. 그런 상황과 비슷해 보이시죠? 우리나라 90년대 뮤지컬은 어쩌면 우리 현실과는 조금 멀리 있는 역사적인 거대한 어떤 신화까지는 아니지만 에픽이라고 부르는 대서사시의 이런 소재들을 담고 있습니다. 장보 같은 경우는 95년 초년 이후 24개국 26개 도시에서 공연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대작들은 외국으로도 성공을 하게 되고 장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문화 컨텐츠를 외국에 팔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명성황후는 이문열의 희곡 여우사냥을 원작으로 명성황후 일대기와 시해 사건을 묘사한 뮤지컬입니다. 오페라 스타일을 갖고 있어요. 말로 하는 대사가 없습니다. 다 오페라처럼 노래 선율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대사를 다 반주를 가지고 오페라의 레치타티보처럼 해야겠죠. 작곡은 김희갑 씨가 하셨어요. 김희갑 씨가 1930년대 사람인데 그의 나이 한 60세쯤에 작곡하신 오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5년도라는 시점, 지금으로부터도 한 25년도, 그런데 그 25년 전에 작곡대에 있었던 분의 나이도 60대. 그러다 보니까 멜로디라던가 이런 것들은 뮤지컬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올드한 느낌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올드한 느낌을 뭐가 메꿔주느냐, 계속적으로 때려지는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다 커버를 해줘요. 그래서 듣고 있으면 와, 편곡자들이 정말 영혼을 갈아 넣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뮤지컬이지만 조금 더 고품격으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진을 큰 걸로 갖고 왔어요. 우리나라 의복들이 전해줄 수 있는 색채감들, 질감들 집중하고 왕이라는 그 인물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어떻게 보면 이런 왕권 시대에만 보여줄 수 있는 구도들, 왕, 신하, 시녀들, 이런 구도들이 너무 스펙타클하게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성공작들만 진출할 수 있다는 영국 웨스트엔드와 미국 브로드웨이를 진출한 최초의 작품입니다. 물론 지속적인 흥행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일대 전환점을 만든 작품이죠. 그래서 어떤 아티클에는 국내 1호 창작 뮤지컬은 명성황후다. 국내 뮤지컬의 역사는 명성황후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게 90년대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작비를 전폭적으로 지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느껴보실 수 있죠. 자, 좀 더 최근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오늘자 11월 15일자로 인터파크에서 뮤지컬 공연 티켓 예매 순위를 뽑은 겁니다. 총 12개까지 뽑았고요. 이 12개 중에 노트르담 드 파리 오리지널 내한 공연입니다. 노트르담의 파리 프랑스 버전이 내한 공연이고요. 방금 보셨던 명성황후 25주년 기념 공연이 2위.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몬테크리스토는 몬테크리스토 백작 얘기고요.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작곡했던 와일드 혼이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세계 4대 뮤지컬은 2명의 작곡가가 쓰죠. 클로드 쉔베르크와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쓰는데 이 2명 외에 아주 독자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한 명의 작곡가를 더 대라. 그러면 프랭크 와일드 혼이라는 작곡가를 댈 수 있어요. 그 작곡가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음악 들어보시면 한국 감성이구나. 뭔가 이 한국 감성 마이너 색깔에 약간 자극적이고 처절한 사운드가 들어있는 한국의 감성과 딱 맞는 사운드입니다. 보실 것을 권해요. 그리고 뮤지컬 그날들, 베니싱, 에어포트 베이비는 이따 말씀드리고, 뮤지컬 캐츠 40주년 내한 공연, 서울 공연, 대구 공연이 7위와 10위고요. 뮤지컬 고스트는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원제가 고스트예요. 그래서 그 데미 무어와 패트릭 스웨이지의 주연 사랑과 영혼을 뮤지컬한 작품이고요.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 사랑과 살인편은 찾아보니까 브로드웨이 뮤지컬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외에 그날들, 베니싱, 에어포트 베이비, 스테레오스, 빨레, 한국
창작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로 봤을 때 총 12개의 작품 중에 명성황후까지 포함하면 한 절반 정도가 한국 뮤지컬로 되어 있죠. 그리고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친구들, 이 밑으로도 쭉 순위가 있지만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친구들 다 2000년대 후반작들이에요. 2000년대 이후 작품들입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빨래라는 작품이에요. 제가 이번에 뮤지컬을 하나 작업을 하게 돼서 그 연출자 선생님이 저한테 빨래 보셨어요? 저 빨래는 아직 못 봤는데요. 빨래 보시고 얘기하죠 라고 해서 지난주에 빨래를 보고 왔어요. 이 빨래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작품이에요. 일단은 2005년도에 시작돼서 지금까지 15년 정도 지속적으로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작품이고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졸업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 혹은 이제 석사과정 졸업 작품이 상업성을 인정받아서 정식으로 상업 뮤지컬로 올라가고 지금까지 15년의 기간 동안 음악 파트도 계속 업데이트가 돼서 최초에 9곡인가 10곡이었던 게 지금은 2배로 늘어서 공연 길이도 거의 2시간 반 정도가 됩니다. 소재는 서울로 이사온 가난한 소시민들의 삶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쪽박촌 안에서 외국인 노동자, 몽골에서 온 슬롱고, 필리핀에서 온 마이클, 강릉에서 온 여자 주인공, 그리고 뭐 동대문에서 옷장사를 하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빨래라는 하나의 그 심벌을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나는 어떨 때 빨래를 한다. 빨래를 한다라는 건 살아있다라는 거다. 살아있으니까 대변도 보고, 대변도 보기 때문에 기저귀를 빨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기 입장 나름대로의 빨래가 무엇인지를 극 전체 내에서 가져가면서 굉장히 재밌게 묘사가 돼요. 그래서 감동적인 부분도 많고 뮤지컬적인 연출, 그 조그마한 공간 내에서 아주 적절하게 딱 출연진은 8명이에요. 이 8명이 한 20명 정도의 캐릭터들을 묘사합니다. 옷을 바꿔 입고 가발을 써가면서 중간중간에 정말 우리 흔한 표현으로 깨알 같은 묘사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을 통해서 소극장, 창작 뮤지컬의 붐이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기념비적인 작품이죠. 그래서 2009년도에 임창정이 슬롱고 역할, 남자 주인공 역할을 했던 방송이 SBS에서 방송이 되고, 또 몇 년도에는 KBS에서 누가 주인공을 했던 버전이 방송이 되는 한국 어떤 창작 뮤지컬을 대표하는 그 이전에 있었던 지원작, 대작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아이디어가 빵 터져가지고 와, 이런 가능성을 보게 되는 대표적인 작품이 빨래예요. 2013년 그날들, 우리한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주쿠박스 뮤지컬입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빠담빠담도 주쿠박스 뮤지컬이고, 세계적으로 흥행했던 맘마미아도 주쿠박스 흥행작이죠. 아바의 노래를 뮤지컬로 만든, 우리나라 가수 중에 이런 주쿠박스 뮤지컬, 제가 기억하는 건 옛날에 유영석 노래들로만 만든 카푸치노라는 뮤지컬도 있었어요. 제가 유영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뮤지컬은 보지를 못했는데, 주쿠박스 뮤지컬은 그 가수가 갖고 있는 어떤 파워가 기본적으로 있겠죠. 그래서 그날들은 저도 뮤지컬은 보지 못하고 OST만 쭉 들어봤는데, 김광석의 음악을 드라마틱하게 편곡해 놓은 것들이 일단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경호실을 배경으로 과거와 현재를 오간다라는 설정도 재미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건 이런 주쿠박스 뮤지컬은 아무래도 우리 대중가요의 가사가 그 표현 영역이 넓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한정적인 파트들만 묘사가 되는 그런 좀 아쉬움은 있지만, 주쿠박스 뮤지컬로 이런 대작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에어포트 베이비 2015년작입니다. 보시면 창작 뮤지컬 우수작품 지원작이에요.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대작들 중심의 지원이 아주 깨알처럼 학생들의 창작 작품을 지원한다거나, 컨텐츠진흥원 청년 창작 지원작, 이런 지원들이 생기면서 물질 가는 곳에 결과들이 생깁니다. 뮤지컬이라는 장르, 한국 예술 문화의 컨텐츠라는 걸
중요하게 취급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지원들이 이어지고 이런 지원들이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요. 입양아가 자신의 뿌리를 찾아 한국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이렇게 클립들이 좀 떠 있는데 그것만 보셔도 굉장히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적 난 모든 아기들은 공항에서 태어난다 생각했어. 첫 시작도 공항에 도착한 입양아가 공항에 딱 들어오자 여기가 한국이군. 나를 버린 땅. 난 모든 아이들이 공항에서 태어난다고 생각했어. 공항에서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질까 이런 걸 결정하는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해요. 연출도 굉장히 역시 깨알처럼 잘 돼 있는 작품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빨래, 서울 소시민의 삶, 청와대 경호실, 입양 소재가 굉장히 달라졌죠. 그 이전들과 해상왕 장보고, 명성황후, 팔만대장경 이런 대작들의 소재와 이제는 우리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얘기들로 소재들이 조금 더 모던해집니다. 반면 베니싱 시데레우스 2017년 베니싱이라는 작품이에요. 여기 있습니다. 5위 콘텐츠진흥원 청년 창작 지원작입니다. 뱀파이어와 인간의 차이를 인정해가는 소재예요. 이건 현실과는 약간 괴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모던한 지금 현재의 얘기를 들려줄 수 있겠죠. 시데레우스 2019년작 별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2017년 6월 아르코 한예종 뮤지컬 창작 아카데미에서 등장했던 작품이 상업 뮤지컬로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레오의 지동설을 소재로 하고 있어요. 약간 이 현실 세계의 얘기들과는 거리가 있는 작품들이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그 사건들을 가지고 쓴 90년대의 뭐라고 할까 오페라의 소재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다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다양해질 수 있는 건 여러 창작자한테 분배돼서 지원금이 가고 있다는 거고 그들이 각자의 영역 내에서 새로운 창작들을 자기만의 방법대로 만들어내고 있는 긍정적인 순환 효과입니다. 이 순환 효과를 2019년 상황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2019년 뮤지컬 총결산입니다. 키워드로 본 2019년 뮤지컬 이 기사예요. 국내 공연시장 회복세 총 매출 8천억 원 넘어서 가장 중요한 문구입니다. 인터파크 통계 2019년 전체 공연 티켓 판매 금액은 약 5,276억 원입니다. 이 중 40% 약 2,137억 원이 뮤지컬 티켓입니다. 놀랍죠? 잠시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영화는 빠져 있습니다. 영화라는 게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연 티켓 판매예요. 뮤지컬, 연극, 양악, 우리가 알고 있는 심포니라던가 챔버, 그 다음에 복합, 국악, 발레, 오페라, 무용, 총 티켓, 대중음악까지 포함해서 전체 중에 2019년 최근 아마 이게 18년 통계일 텐데 57.8% 여기에는 40% 절반 이상이 넘는 이거는 이제 인터파크가 전체 공연 시장의 70%를 차지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인터파크에 나오는 통계는 비율상으로 가장 이제 정확한 통계고 전체 통계를 따지면 또 이제 다른 수치가 나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통계가 다르냐? 이건 뒷부분 문제점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뮤지컬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엄청난 비율을 갖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2014년 이후 침체 또는 현상 유지를 하던 뮤지컬 시장 규모가 2018년 3천억 원 초반에서 3,900억까지 성장한다. 이건 2018년도 때 완성되어 있는 리포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19년도는 다소 조금 누그러졌다라는 걸 볼 수 있지만 2014년도 1960억, 15년도 1915억, 16년도 1993억, 17년도 1989억, 2018년도 2571억, 19년도 2137억, 18년보단 줄었지만 그 이전보다는 엄청 성장해 있죠. 이런 성장 이면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창작 뮤지컬 비율은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전체 티켓 중에 12개 중에 일단 6개가 창작 뮤지컬들이죠. 이런 창작 뮤지컬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는 티켓 파워는
한국 뮤지컬 시장은 라이센스 뮤지컬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 뮤지컬의 라이센스를 사와서 한국말로 공연하는 뮤지컬들이 아직은 티켓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창작 뮤지컬 비중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고 그런 건 이런 수치로도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창작 뮤지컬 초연작은 50%, 라이센스 초연은 22%. 그런데 라이센스는 굳이 초연할 필요가 없겠죠. 이미 흥행작들, 노트르담 드 파리, 로미오와 줄리엣, 레미제라블 얘네들 갖고 와서 공연하면 되지 굳이 외국에서 이거 사오면 한국에서 흥행할 수 있을까라고 아리송한 거 모험해서 가져올 필요 없겠죠.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입니다. 점점 티켓의 파워는 커지고 비중은 커지고 있지만 실제 뮤지컬계가 그만큼의 수익을 얻고 있는가? 그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가장 흥행에 성공한 레베카입니다. 티켓 가격 보시면 VIP석 15만원, 로얄석 13만원, 스페셜 10만원, A석 7만원. 어떠신가요? 물론 뮤지컬 하나 공연을 올리기 위해서 수많은 배우들과 스태프진과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고 그 공연을 감상한다라는 가치로 봤을 땐 결코 비싸지 않아요. 그런데 어벤져스 영화를 정말 큰 그 사운드 X관이라고 하나요? 그런 곳에서 티켓을 사도 봐도 2만 원이 안 넘어요. 어벤져스 혹은 아바타 엄청난 대작 영화를 의자 넓고 화면 엄청 크고 앳모스 사운드 해가지고 양쪽 앞, 뒤, 위까지 스피커가 있는 그런 사운드관에서 봐도 티켓값이 2만 원이 넘지 않을 텐데 뮤지컬 공연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소극장에 앞에 무릎이 의자에 닿고 옆 사람의 숨소리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좁은 공간에 내가 소리만 내도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을 법한 그 좁은 공간에서 공연을 봐도 최소 6만 원. 제가 이번에 보고 온 공연은 3만 원짜리였었어요. 티켓값이 왜 높을까요? 그만큼 제작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이고 그러면 그 제작비가 이런 티켓값들이 순수하게 그 제작비를 메꿔주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팔리고 이렇게 높은 비율이 있는데 그럼 이런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로 이어지는가? 마지막 파트를 보겠습니다. 국내 뮤지컬 산업의 문제점이에요. 이거는 제가 최원근 임병진의 우리나라 뮤지컬 산업화 역사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고찰이라는 학술지에서 요약한 버전입니다. 국내 뮤지컬 산업의 문제점 첫 번째, 해외 콘텐츠에 대한 높은 의존도예요. 자, 우측을 보시면 학술지에 포함되어 있는 표입니다. 뮤지컬 10대 인기 공연 추이. 일단 8년도 2008년, 12년, 14년 있는데 가장 최근인 14년 것만 보죠. 모차르트 라이센스, 위키드 라이센스, 캐츠 내한 공연, 지킬 앤 하이드 라이센스, 레베카 라이센스, 고스트 라이센스, 드라큘라 라이센스, 헤드윅 라이센스, 그날들 창작, 마리 앙뚜아네트 라이센스. 이거는 흥행에 성공해서 수익을 발생시킨 순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봤을 때 그날들 하나 살짝 수줍게 있죠. 라이센스, 이거는 외국 작품의 판권을 사와서 그쪽에 지불해야 되는 저작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은 아무리 흥행을 해도 실제적인 수익으로 이어지긴 조금 힘든 구조입니다. 실질 매출 비중은 해외 흥행작에 편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뮤지컬 시장은 커지고 엄청난 게 많은 티켓들이 팔리고 있지만 실제 국내 창작 뮤지컬로 이어지는 수익은 적다라는 거예요. 스타 캐스팅에 대한 높은 의존도, 가장 현재 핫한 이슈의 문제입니다. 레베카, 옥주연, 뮤지컬 아이다, 옥주연, 몬테크리스토 시아준수가 있었나요? 이렇게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배우들이 뮤지컬의 주인공이 되는 거, 일단 막대한 관객 동원력으로는 좋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존 뮤지컬 전문 배우에 대한 소외들. 왜냐하면 이런 가수들 써야지 흥행에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 역할을 더 적절하게 소화할 수 있는 기존의 뮤지컬 전문 배우들은
캐스팅의 기회를 놓치게 되겠죠. 그렇게 자꾸 캐스팅의 기회를 놓치다 보면 신규 전문 배우 육성에 소홀해집니다. 저변 확대가 안 되겠죠. 둘째는 높은 출연료로 인한 제작비 부담, 높은 관람료로 이어져요. 막대한 동원력을 가진 가수들을 왜 쓰느냐? 일단은 흥행에 참패하지 않기 위해서 이 가수만 보고도 사람들이 공연을 보러 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만한 대가를 가수한테 치러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가수를 기용했던 뮤지컬은 제작비의 대부분을 그 가수의 출연료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을 메꾸려면 관람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이에요. 공연 성패 요인을 작품 완성도보다 스타 확보에 초점. 그러니까 공연을 하나 준비할 때 이 공연의 연출 방향이라던가 전달하려는 메시지, 무대 장치, 음향 이런 것들을 더 충분하게 분석하고 파악해야 되는데 어떤 가수를 써야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떤 가수가 이 역할에 어울릴까? 스타 확보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누가 가장 핫한가? 누가 가장 관객 동원력이 높을 것인가? 넷째, 작품을 소화할 연습량 부족으로 인한 완성도 저하. 스케줄 바쁜 스타를 모셨으니까 아무래도 정말 그 뮤지컬 이번에 작업을 들어가면서 뮤지컬 하시는 분들의 그 바닥 얘기를 좀 듣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보통 뮤지컬 연습은 10 to 10으로 해요.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스타들이 이 정도의 연습을 참여할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 호흡이라던가 세밀한 뉘앙스들을 만드는데 아마 한계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공연 성격 획일화. 스타 기용 뮤지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뮤지컬이 딱 셋업이 되면 그 역할을 맡는 어떤 캐릭터가 하나의 상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 노트르담 드 파리다 그러면은 꽈지모도라는 꼽추 역할을 누가 했는가? 그 사람의 버전. 그 다음 2기 누구의 버전. 이런 굵직한 흐름들이 만들어져야 뮤지컬이 오래가고 개성이 남는데 무조건 스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엄기준 씨가 이런 뮤지컬계에서 유명하죠. 엄기준 씨 버전의 뭐뭐뭐뭐. 그러니까 뮤지컬 중심이 되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런 스타들 중심으로 뮤지컬이 논해진다라는 공연 성격의 획일화가 벌어집니다. 스타 캐스팅의 높은 의존도, 우리 한국 뮤지컬이 갖고 있는 한계이자 가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 전문 인력 부족입니다. 현재 뮤지컬 제작 인력들은 연극 제작 출신, 공연 중가로 인한 복수 공연 제작, 공연의 차별성, 완성도 저하. 전문 인력 부족, 어디에서 볼 수 있었죠? 이미 70년대에 7, 80년대에 이 과정을 통해서 전문 스태프들이 부족하다. 배우 캐스팅 난관과 기량이 이미 드러났다. 그런데 고쳐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본이 투여됩니다. 공연장은 돈만 있으면 지을 수 있어요. 음향 장비 사오면 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투자, 사람을 키운다라는 건 시스템의 문제예요. 커리큘럼. 단순히 돈만 투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되고 이들이 이렇게 케어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런 시스템을 이때 당시부터 문제는 있었지만 극복하려고 이제 말하자면 노력을 안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연극 제작 출신들이 뮤지컬을 담당하고 있고 공연이 많아지는데 자꾸 이 사람이 이거 하다 보니까 공연의 차별성도 떨어지고 완성도도 저하된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학교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만 그렇게 신경 쓰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수요 기반 미흡입니다. 티켓을 분석해 보면 한국 뮤지컬은 20, 30대 여성의 비중이 압도적이래요. 다양한 연령층, 예를 들어 20, 30, 40대 남자, 여자 혹은 노년층들이 보는 뮤지컬, 그런 것들이 아니라 소비를 조금 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20, 30대 여성이 문화생활을 즐기는데 가장 많이
뮤지컬의 티켓을 구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객의 저변층의 확대가 부족하면 어떤 문제로 이어지나요?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도 20, 30대 여성, 티켓 파워가 가장 강한 20, 3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한 뮤지컬이 자꾸만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뮤지컬의 그 다양화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겠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통계 자료 미비와 외부 자본 부족. 체계적으로 작성된 통계 자료가 부족하다. 이는 통합 전산망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 때문에 대체 2018년도에 티켓이 정확하게 얼마가 나갔는지, 2019년도는 얼마인지, 국립극장들은 어떠하고 소극장들은 어떠하고 이런 인디 극장들은 어떠한 체계로 이어지고 있는지 정확한 통계 체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파크가 전체 공연 70%니까 인터파크 통계로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겠지라는 것들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통합 전산망이 필요합니다. 통계는 전체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합 전산망을 구축해서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티켓들은 어느 연령대와 어느 성별에 주로 나가고 있으며 어느 시점에 가장 티켓이 많이 팔리고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이 흐름이 이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외부 자본 부족은 2014년 기준 외부 자본 자금 비중은 10%, 공공지원금 비중은 26%. 이 얘기는 나라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직 우리나라 국내 창작 뮤지컬은 삼성에서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디 대기업에서 지원해준다거나 이런 뭔가 에이전시들의 지원은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한계가 있겠죠. 이런 뮤지컬계 최근 기사입니다. 2020년 10월 28일 기사예요. 잡지 폐간의 화제 무대 구장까지 흉흉한 공연계입니다. 창간 20주년을 맞은 뮤지컬 월간지 더 뮤지컬은 12월부로 사실상 폐간을 결정한다. 코로나 때문에 일단은 지금 2020년대 모든 공연계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IMF 시대 때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올해 공연 일정의 절반 정도 취소되고 그나마 관객이 뛰어앉기를 실행해야 돼서 평소에 100명을 모을 수 있었던 공연장이면 50명도 채 들어오지 못합니다. 100명분의 티켓이 팔려야지 티켓 솔드아웃이었는데, 매진이었는데 이제는 40장만 팔려도 매진으로 떠야 돼요. 더 이상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타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최초의 유일한 뮤지컬 월간지 더 뮤지컬이 12월부로 사실상 폐간을 결정합니다. 잠정 중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폐간하겠습니다는 아니에요. 당분간 잡지 찍어내지 않습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의 시각이 사실상 폐간일 거다. 지금 이제 종이 잡지를 누가 보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전체 공연의 절반 이상이 뮤지컬이에요. 그런데 뮤지컬 잡지는 폐간이 결정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명동예술극장 27일 화재에 휩싸여 1시간 반 만에 진화. 연극 스카팽은 조기 종연. 사랑과 영혼의 뮤지컬 고스트는 27일 밤 공연 중 무대 고장으로 15분간 중단. 제작사 신시컴퍼니는 18일에도 무대 장비 고장으로 관람료 110% 환불. 흉흉하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전문 인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공연은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이브 공연이기 때문에. 문제를 안 생기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하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전문 인력의 부족,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역할을 했을 때 문제는 생기게 됩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지금 우리 뮤지컬계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정말 엄청난 티켓이 팔리고 있는데 수익은 엉뚱한 데로 흘러가고 있고 내가 냈던 티켓 비용은 정말 이 뮤지컬의 발전보다는 스타 가수의 출연료로 쓰여지고 있고 전문 인력들 부족, 이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건 누군가 지금 혹사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연장에 가서 뮤지컬을 보면 모든 사람들과 가까이서 보게 돼요. 배우와도 한 10m 이내에서 보게 되고
내 뒤에 앉아있는 음향 감독님, 조명 감독님과도 이렇게 고개 들리면 얼굴을 볼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앉게 됩니다. 그런 극장에서의 공연. 그런데 내가 지금 티켓을 사서 들어왔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가고 있나? 이 고생들을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조금 씁쓸하더라고요. 제가 몸담고 있는 현대 음악계도 사실은 비슷해요. 저희는 우리만 힘든 줄 알았는데 모든 공연계가 다 힘들더라고요. 저는 뮤지컬은 티켓 파워도 세고 해서 굉장히 부유하게 작품 활동을 하는 영역인 줄 알았는데 이번 뮤지컬 공연을 준비하면서 시나리오 쓰는 친구랑 얘기를 했는데 자기도 연극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미는 있는데 돈이 너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연극계는 무조건 올린 데까지는 어떻게든 가지만 지속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돈이 없고 공연이 돼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계속 이제 악순환의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공연계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해결되고 나아지면 지금 BTS가 빌보드 차트 1위도 하는 문화 파워를 갖고 있는 한국의 뮤지컬이 점점 더 성장해서 아마 세계적으로 수출이 되는 그런 날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죠. 국내 창작 뮤지컬 1호 살짝의 옵서입니다. 유튜브에 20분 영상 떠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 번씩 보시도록 하고요. 7, 80년대의 순수 창작, 라이센스 문제 해결은 부족했지만 뮤지컬 대중화에 성공했던 흐름들이 있었고요. 그때 발생했던 문제들, 그때 보게 됐던 문제들, 어떻게 보면 지금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외에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은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중화에 성공하면 제작자들이 돈을 풀게 되고 그러한 자본의 투입은 대작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당연히 대작일수록 우리의 현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역사 속의 사건들이라던가 좀 더 스케일이 큰 소재들을 다루게 된다는 특징을 오페라에서도 보실 수 있듯 뮤지컬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다양한 깨알 같은 지원들, 소규모의 지원들은 창작자들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작품으로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는 소재도 다양화되고 스타일도 다양화된 새로운 작품들이 꽤 높은 티켓 순위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한국 뮤지컬은 기본적으로 전체 공연 예술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티켓 파워, 엄청나게 큰 영향력입니다. 하지만 정작 돈을 벌고 있는 건 라이센스, 외국, 뮤지컬들이다. 이런 것들이 아쉽다. 그리고 그나마 성공하는 한국 뮤지컬들도 너무 높은 스타 의존도 때문에 제작비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충당하기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전히 그 이전에 있었던 전문 인력의 부족, 고질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고 이런 통합 전산망의 부재, 체계적으로 작성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수요 기반이 미흡하다는 것도 아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수요 기반이 미흡하다는 걸 미리미리 파악하고 대처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은 이런 것들이 그냥 이제 흘러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세계 4대 뮤지컬, 프랑스 3대 뮤지컬 보여드리면서 세계 4대 바이올린 콘체르토랑 비교해드렸죠. 1800년대 초중반의 세계 4대 바이올린 콘체르토랑 거의 1980년대의 세계 4대 뮤지컬 100년간의 시간차가 있죠. 그런데 또 세계 4대 뮤지컬이 만들어진 게 1980년도라면 우리는 1980년도에 이 작업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도 본격적으로 우리 뮤지컬들을 발전시키고 우리 뮤지컬만의 색깔을 찾고 부족했던 시스템들을 극복해야 되는 시간표 앞에 놓여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국내 뮤지컬의 흐름과 뮤지컬 산업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